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오늘 아주 따뜻했죠?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비도 오고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남북관계도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는데요. 북한이 조금 전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군요. 남북관계도 이제 그만 봄이 와야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지요. 5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육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일 모레 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사직했고요. 내일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 공백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줄줄이 사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Yes 또는 No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 집계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 중요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오늘 어떤 뉴스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일단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잇따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후 4시 17분부터 5시 7분까지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발사체는 1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북동해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키 리저브 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도발이 계속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새벽에도 3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7발을 발사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죠. 네네. 양측의 이제 기싸움이 팽팽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네. 양측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서로 이견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겁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대로 정말 이틀 만에 전격적인 신당 추진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곳곳에 지뢰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측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요, 벌써부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창당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네, 세게 말했네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서 신당 추진단 첫 회의에서요, 민주당의 30 의원이 3월 말 창당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제대로 된 내용은 신당을 만든 뒤에 하나하나 내놓자. 이렇게 창당을 재촉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새누리당도 지금 발걸음이 빨라졌죠. 지방선거 그렇습니다. 후보군데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오늘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실상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들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신당 창당 때문에 새누리당은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시민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는 흥행 성공, 이것이 관건일 텐데요. 역시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네네. 네.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총리는요, 14일에 조기 귀국을
언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해운, 정몽준 의원 등 3자 구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갑자기 휴가를 가셨던 유정복 장관은요.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인천시장에 내일경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김성식 전 의원과 정태근 전 의원을 다시 영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영입한다고요? 예. 네, 복잡하군요. 네. 자, 근데 부산 쪽으로 가보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원래 그랬습니다. 네, 근데 뭐 연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요. 내일 5일로 예정됐던 부산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이번 기자회견 연기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현재 그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오 전 장관에게 그 통합신당에 합류하지 말고 한마디로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오 전 장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야당의 후보로 나가는 거하고 무소속 시민 후보로 나가는 거하고 다른가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겠죠? 예, 네. 어쨌든 당 배지를 갖고 가는 거랑 안 갖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새정치를 언급을 했네요. 이거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데. 네,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버린 새정치 이 단어가요. 네. 갑자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 자리에서 뭐 우연 내지 돌발 발언이 낄 자리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히 의식을 했다는 의미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신당 발표를 선언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을 겨냥해서 기초연금법 등의 통과를 대통령이 압박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라는 말이 뭐 어제 오늘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뭐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당도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결과는 일단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채택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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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좋은 소식이죠. 결과적으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요. 오늘 이주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열고요. 조금 전에 보고서를 통과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주영 후보자는 판사 출신입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해양수산 분야 경력이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회의의 목소리도 역시 나왔습니다. 또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후보자가 지난 2008년에 해수부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주영 후보자는요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해수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법안이 나왔었고 당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의원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방침에 따라서 따라갔다. 네,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예. 네. 이 국회의원들 장관들 때 보면 대단히 관대해요, 국회의원들. 좀 봐주나 봐요. 네. 네. 앞날을 모르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위안부 문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외교부가 상당히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 꽤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의 망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현지 시간 5일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리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윤 장관은요. 이번 인권이사회 참석을 검토하다가 막판에 이걸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참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3.1절 행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외교부 장관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소개해 주신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해가 질 듯 말 듯한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어제보다는 확실히 화요일인 오늘이 차가 좀 많은데요. 거기에 돌발 상황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와 홍제램프 사이에 소형 낙하물이 있기 때문에 2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 진행하는데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려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신반포로가 잠원 나들목에서 강남터미널 쪽으로 쭉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자주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을 지나 이수교차로까지 쭉 밀려 있고요. 남부순환로 낙성대 까치곡에 지나는데도 사당역 쪽으로 속도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종로가 도심 쪽으로 동묘 앞에서 종로 4가 쪽으로 많이 밀리고요. 율곡로는 창덕궁 삼거리 쪽으로 안국역부터 서행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치러지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평가전도 취소될 뻔했다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반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립외교원의 고재남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남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즉 EU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서 원래 소연방 15개 공화국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1991년 12월 달에 소연방이 붕괴되면서 네. 독립국가가 되었죠. 예, 그렇군요. 지금 이 크림반도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 크림 사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겁니까? 야누코비치 정부가 이제 EU 국가들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한 2년 정도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협상 추진의 어떤 결과로서 작년 11월 29일 예. 발트 3국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EU와 이스턴 파트너십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고, 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FTA 협상을 추진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마침 러시아가 이제 만약에 EU와의 어떤 포괄적 경제 협정을 체결을 하면은 푸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어떤 압력,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압력을 진행시켜 왔었는데, 네. 당시 작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푸틴 정부가 야누코비치 정부에게 그러면 조건 없이 우리는 150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겠다. 네. 그리고 가스도 이제 가스 공급가도 30%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예. 제안을 하니까 야누코비치 정부가 협력-협정 체결을 그냥 중단을 시켜버리고, 예. 따라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친서방주의 친서방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유럽파의 통합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제 반정부 데모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진행을 하면서, 양측 간에 그게 이제 한 3개월 지속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을 하자. 알겠습니다. 야누코비치 정부가. 예. 주요 야당 인사들과의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한 소위 말하면 합의를 합니다. 그게 지난 2월 21일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합의에 의하면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한 후에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주요 데모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합의안을 파기를 하면서 사태가 이제 급속히 악화되는 거죠. 특히 이제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인이 60%나 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동부적에는 또 친러 세력, 친러 러시아인 내지는 친러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임시정부 조치에 대해서 임시정부 조치를 반발하고 또 임시정부의 어떤 권위랄지 합법성을 부인하는 그런 반정부 데모가 이제 촉발됐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러시아 푸틴 정부가 네. 크림 자치공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 어떤 생명이랄지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전격적으로 이제 이 군을 파견해서 그 어떤 그 크림반도에 대한 이 군사적인 장악력을 네. 지금 확립한 거죠. 네,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우선 말이죠. 급한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주 즉각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이 공격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흑해 함대 사령부 측에서 그러한 최후 통첩을 안 했다, 이렇게 일단은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림 자치공 내에 이제 우크라이나 주둔 기지가 있고, 그 주둔 기지 내에 이제 우크라이나들이 지금 격리되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발적으로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그게 이제 대규모 유혈 사태로 비화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푸틴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를 막으면서 현상을 유지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뭡니까? 러시아에서 이 크림반도를 계속 장악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양보를 얻어낸 이후에. 네. 철군을 하겠죠. 협상을 위한 것에서 네. 다시 말씀드려서 크림 자치공은 아시는 대로 1954년에 러시아 영토였던 과거 지위에서 우크라이나 어떤 행정구역으로 이게 편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크림 자치공 내에 사는 러시아인들도 많다면서요. 원래 크림 반도는 러시아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로 다시 병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뭡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예 먹겠다는 겁니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 욕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 이제 크림 자치공의 어떤 그런 지위를 독립국의 지위까지는 못 가더라도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그런 어떤 행정구역으로. 네. 어떤 지위를 격상을 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임시 정부가 지금처럼 완전히 과도한 친서방주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 친서방주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을 타파하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또 대외 정책에 있어서 과도한 일방적인 친서방 정책이 아니라 요즘엔 러시아와의 서방에 대한 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정부로 어떤 탈바꿈시키려는 그런 여러 노력들이 이제 푸틴 정부가 갖고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쪽하고 이제 서방 쪽하고 이제 대결 국면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을 대표해서 미국이 등장을 하죠. 미국과 러시아의 네네. 관계가 좀 악화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르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리아 사태를 둘러싸고 충돌을 했었고, 또 푸틴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이랄지 어떤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데모가 발생했는데 그 데모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양측 간의 관계가 이제 악화되어 오다가 작년 8월에 발생한 스노든 미 정보기관 어떤 사태가 정보기관의 망명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측 간의 어떤 굉장히 갈등이 지금 심화되어 왔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서 더욱더 양측 간의 갈등이 지금 심화될 거로 이렇게 예상에 대해서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 러시아는 강대국만큼이나 국제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시리아 사태랄지, 이란의 핵개발 문제랄지, 북한의 핵개발 저지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랄지, 이런 국제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양측 간의 갈등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우리 국제 정세는 물론 이 한러 관계 내지는 한러 관계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러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놓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11월 13일 날 푸틴 대통령께서 서울을 방문해서 우리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푸틴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양측 간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를 하셨고, 네. 또 더불어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것이 이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지금 만들어가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추진은 러시아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가 없이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한국의 어떤 달성을 위해서는 요새 통일 대박론이 자꾸 이제 인구에 해제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해서는 접경 국가인 러시아의 소위 말하면은 협력 또는 내지는 건설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아시고서 러시아와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키는 여러 어떤 협력 사업들을 지금 합의를 했고 또 적극 그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미러 어떤 갈등 관계에 어떤 입장 표명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평화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성명은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경제는 당연히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이 루블화가 지금 가치가 폭락을 하고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여파는 결국 이제 러시아 내의 경제 여건을 악화시키면 물론 주변국들 내지는 기타 국가들의 경제 여건도 악화시킬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한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교역량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도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의 경제 여건이 그렇게 악화된다는 이야기는 보면은 우리 기업들한테도 이 피해를 주는 것이고 네. 우리 한국과의 어떤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인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거의 한 350년간 한 국가로도 존재해 왔고, 네, 네. 또 이 같은 민족입니다. 이 동슬라브 민족이고 또 같은 종교, 즉 러시아 정교 및 우크라이나 정교, 이게 정교를 믿어요. 네. 그리고 말도 거의 비슷할 정도의 말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또 보면은,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이 됐어요. 키예프 루시라고 말입니다. 키예프 공국으로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양측 간에 전쟁을 한 경험도 없고,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양측 간의 어떤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반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나 국외나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존, 공영하고 공생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죠.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네. 국립외교원의 고재남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훈의 뉴스 전면 승부 2부 문을 엽니다. 오늘로 이틀째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6738님, 부드러운 음성과 매끄러운 진행해 주시는 강지원 변호사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팬입니다. 팬입니다라고 쓰신 분도 계시네요. 매일 이 시간에는 YTN 고정입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라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2617님, 진행이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파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에서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들 줄줄이 사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의견들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몇 분 소개를 해드리지요. 우선 6738님 아니고요. 6738님 앞에 말씀드렸고, 네. 7366님 노를 적어주셨네요. 국민이 뽑아준 공직을 마무리 짓지 않고 선거를 위해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죽음을 택하기도 하는데 복지에 힘을 쓸 생각은 안 하고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해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2918님 예스를 적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데 나쁠 거 없지 않나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6688님입니다. 이분은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예,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네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의견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휴대전화에서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는데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6.4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지사 선거 전에 여야 후보 공천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권 신당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역시 출마 선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 모두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게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여권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요, 예. 경기도지사를 해보시겠다고요? 예. 네, 출마의 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경기도 인구가 1,250만이 됐는데 곧 1,500만 시대를 엽니다. 네. 인구의 4분의 1인 경기도가 변화하지 않고선 대한민국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7년째 멈춰 있는 2만 불 시대를 4만 불 시대로 끌어올리는데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고 네. 경기도민들에게 1시간 더 행복한 네. 경기도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의
도가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내가 이 경기도지사 감으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자신의 강점 어떻게 설명을 그렇죠. 해 주시겠습니까? 뭐 일단은 다른 후보들 다 훌륭하지만 저는 그동안 국정 운영의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제 경기도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 속의 경기도를 갖고 가려고 하면 저와 같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문화의 세계인 만큼 문화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을 했던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공부하고 또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4선을 했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경기도민들에게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가 이제 문화 경기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실례 말씀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약점이라고 할까? 좀 부족한 점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원하게 말씀 좀 해봐 주시죠. 뭐 지금 제 약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결과론적으로 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뭐 중진 차출 이미 제가 중진인데도 불구하고 뭐 차출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영이 갖춰졌고 지금부터 순회 그 토론회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후보자 청문회 그 유권자들로부터 후보자 청문회까지 우리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으로 준비된 도지사 후보가 누구냐 1,500만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된 도지사 후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회의원 4번씩이나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웬만큼 하실 거 뭐 다 하셨는데 다 중진이시네, 중진. 그죠? 중진이신데 요새 새누리당에서는 중진 사퇴론, 차출론이 나와가지고 남경필 의원 등장했죠. 등장할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제 원유철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도 나온다는 거죠? 이미 나왔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파전이 된다면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 강적이지만은 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아주 우문이 현답을 하신 건데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그렇군요. 남경필 의원하고는 원래도 친하잖아요. 친하죠. 이 남원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받을 정도로 남원정 아이콘이었죠. 남경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동업자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래가지고 남원정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당 쪽으로 얘기도 좀 들어보죠. 야당에서는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김진표 의원, 원혜영 의원, 또 김창호 씨 이렇게들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본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제가 지금 진행된 절차나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결국 야권 단일화를 명분으로 한 그 신당 창당도 이렇게 그 저녁에 야반도주 하듯이 만들게 된 이유가 김상권 그 교육감을 도지사 후보로 끌어내기 위해서 서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퇴 시한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그 새로운 정치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게 그 순간, 그 발표를 보는 순간, 안철수 현상은 죽었구나. 사망. 그리고 안철수 정치 생명 간당. 이제 존재감이 없겠구나. 그리고 도로, 민주당. 야합하는, 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은 그 단일화를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무차별적인 그 야합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곤혹스럽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바로 이제 이석기 통진당하고 야합했던 건 아니겠어요? 네, 연대. 또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만들어져 이제는 이제 뭐 안철수가 이제 사라지겠죠.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이런 중앙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미치겠지만 네. 결국 도민들이 유권자들이 누가 더 네.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생활정치, 네. 도민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데 결국은 투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네. 사람에게 표가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시간 더 행복한 네. 경기도 도민이 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매니페스토 운동가입니다. 예. 선거 때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해온 사람인데, 자, 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이 정책 공약 매니페스토 작성을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공개하실 만한 것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작성을 할 거고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가 그동안 서울 중심의 경기도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제대로 못 만들었고 제대로 된 문화 인프라도 구축을 못했거든요. 네. 이제는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중점을 줄 거고요. 네. 또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 만들 겁니다. 제가 모델로 몇 가지를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걸 우선적으로 만들 것이고 또 좋은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겁니다. 네. 일시적으로 제가 과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게 모델이 돼가지고 기초 지자체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 문화와 일자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더 이상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한 시간 더 행복한 시대를 열어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거 과정에서 말이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방, 험담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4선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내 얘기할 시간도 부족한데 나의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진표 의원 연결하는데요. 시간을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이시지요.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정병국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야권 후보 중에 민주당 의원이시죠. 김진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일을 하시겠다고요? 네네. 그거 왜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경기도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초일류 기업들이 많아서 당연히 1등을 다퉈야 할 텐데요. 네. 한국은행 통계가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소위 GRDP라는 거죠. 전국 6개 광역권 중 꼴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이 작년에 무려 1조 5천억 결함이 발생해가지고요. IMF 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까지 했거든요. 이 상태, 이 재정위기, 경제위기를 극복 못하면 경기도는 그냥 단순히 전속만 하는 식물 경기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좋은 일자리와 강한 중소기업, 강소기업이 넘쳐나는 강한 경제를 만들고 또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통해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재정을 만들고 그 힘으로 강한 복지, 강한 문화를 만들어서 경기도를 유럽의 강소국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제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또 정치권에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하면서 닦은 경험과 경륜 이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준비된 경제도지사가 되어서 경기도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G7으로 가는데 경기도가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도 한 4명 정도, 또 여권에서도 4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강점이다, 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랑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미 좀 상당 부분 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경기도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위기의 출발이 경제가 추락해서 생긴 거니까 경제 위기,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경제부총리 출신 제가 가장 적임자다 하는 것이고요.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또 산간과 해안 적경지역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갈등도 많고 양극화도 심하고 남부와 북부의 차이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정책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책위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런 일을 해본 다양한 국정 경험, 거기에서 만들어진 경륜이 있어야 그 모든 갈등을 해소하며 경기도를 통합한 경기도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이도 하셨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반면에 말이죠. 누구에게나 뭐 약점이라고 할까,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시에요.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말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관료 생활에서 여러 직책을 지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이고 개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관료 생활하면서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를 제가 책임을 지고 두 차례나에 걸쳐서 해서 완성을 시켰죠. 김영삼 대통령 정부에서요. 또 부동산 실명제도 제가 책임지고 완성을 시켰죠.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라든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부동산 세제 강화 이런 정책들이 전부 제가 책임을 지고 해서 정부에서 관료로 근무할 땐 너무 지나치게 혁신적이다, 지나치게 개혁적이다 이런 평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여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그렇군요. 혹시나 뭐 오랜만에 좀 대화를 김 의원님하고 하는데 그 체구가 듬직히 커셔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상곤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자 대결로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 이제 정해야 될 형편이죠? 그렇죠. 이제 양쪽 대표들이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아마 그것까지 검토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선의 목표는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구냐 이걸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가령 이제 누가 경기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의 적임자냐. 1250만 경기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구체적인 정책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능력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선 룰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구체적인 룰은 어떤 것인지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룰을 만들어도 이걸 집행할 때는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새로 통합된 정당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관리를 룰을 만든 다음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선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저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해달라.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하고 5대5 지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공천에도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사실상의 그런 이 점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해보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정치권에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겠지만요. 네. 아마 그거는 정신이 좀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경선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경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이미 우리나라의 하나의 확립된 관행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하는 그래서 새로운 당을 제3지대에서 통합하자는 마당에 그 무슨 지분 추대 이런 게 그게 있을 수가 없다. 경선하자.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정성과 흥행이 함께 보장되는 그런 경선. 네. 아주 치열하게 하되 정책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그러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해줘야만 그래야 본선 경쟁력이 붙거든요. 그런데 경선 룰을 정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느냐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한참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거야 이제 서로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또 합의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서 저는 이미 1월 22일 날 출마 선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한 두세 장 정치 선언했지만 저는 20장이 넘는 8개 부문에 걸쳐서 구체적인 공약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을 공평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좋은 꿈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3부 여기서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3부 들어가겠습니다.